이제 윤핵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에 부정적인 의미로 탄생을 했고 또 그 후에도 제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용어거든요. 제가 윤석열 당선인과 관계없이 4선 국회의원이 됐고 또 나름대로 당직과 국회직을 다 고루 거친 중진 정치인인데 누구의 부속물처럼 비춰지는 느낌이 들어요. 윤핵관의 표현 자체가. 이제는 국민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그래서 국핵관으로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서? 제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할 때부터 저희 목표는 오로지 정권 교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도 정권 교체가 되면은 내가 당신을 업고 다니겠다. 대신 내가 선거를 도왔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큰 정치적인 부담이나 이런 책임을 질 필요는 전혀 없다. 나는 당선되는 순간 여의도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은 정권 교체에 성공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 참여해서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저 스스로의 그런 약속을 지키기다운 차원에서 여의도로 다시 복귀를 했고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도 또한 윤석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정부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정당 내지 국회가 여의도 출장소를 전락했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당정 간의 긴밀한 대화 협력을 통해서 일체가 되어야 되고요. 불필요한 마찰과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쓴소리와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대선 과정에서도 쓴소리와 직언도 가장 많이 했고 과거 또 국회의원 시절에도 할 말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제일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민주당이 절대의석을 바탕으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국회 운영, 법안 처리를 해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수순을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가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되면 저는 반드시 국민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이 문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과 또 이 법안이 갖고 올 그런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려서 국민들 마음속에 그래도 국민의힘이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내놓은 것도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청와대의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나간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고요.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실패한 이유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원내대표가 청와대 정무수석도 아니고 정무비서관하고 논의해서 당의 의사결정을 원내의 의사결정을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국민과 유리된 정부 국정 운영으로 나타났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선거에서 패배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그런 경험을 많이 느꼈고 또 당대표와 대통령, 원내대표와 대통령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때 당의 균열이 어느 정도 심하게 일어나고 또 그것이 당의 앞날에 또 먹구름을 갖고 왔다는 것을 제가 다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건강한 당청 관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일단 뭐 인사청문 과정을 무난하게 치르는 것이 첫 번째 원내대표로서의 과제고요. 두 번째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공통 공약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법안을 여야 합의로 빨리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또 정부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이것이 또 시급히 처리할 문제고 이제 금년의 마지막으로는 지방선거 이후에 제출될 그 정부 조직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통과가 또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뭐 그 참신성, 다양성의 기준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인재 기용 첫 번째 원칙은 전문성과 능력이에요. 전문성과 능력. 예, 그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분들을 찾아요. 물론 전문성과 능력에다가 도덕성에 흠결이 있으면 안 되겠죠. 행정부처의 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 해당 부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지역이라든가 성별이 좀 더 가미가 돼서 균형을 잡는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은 지역이라든가 성별을 우선시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을 수가 없어요. 나름의 최선을 다한 인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은 제가 정치권에 10년을 못 나와봤는데 선거 전망이 잘 맞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워낙 의석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냥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 권력은 찾아왔지만 지방 권력이 그대로 민주당의 수중에 남아있는 한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방 발전과 관련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지금 지방 권력의 80%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 지방의회 권력은 거의 뭐 어떤 시도 같은 경우에 100%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중앙보다 지방에서의 부정부패가 더 심각하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는 대장동, 백현동 비리 게이트라고 봅니다. 지방 권력의 부정부패를 막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권리가 작동을 해서 정말 깨끗한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지방 권력도. 어느 한 당에 일당의 쏠림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어느 정도 일치를 이루어야 지방 발전이 빨라진다. 일으켜진다는 점을 두 가지 점을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뭐 승부처라기보다는 우리가 꼭 갖고 와야 될 곳은 우선 서울, 그 다음번에 갖고 싶은 광역단체장은 경기도죠.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도 저희들이 5% 차이로 경기도에서 패배를 했고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도 찾아오고 싶지만은 하여튼 경기도는 꼭 찾아오고 싶습니다. 다행히 우리 당의 최고 정치인 중에 한 분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신의 정치인으로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김은혜 의원이 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 경선 결과로 시너지를 얻어서 본선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정치는 제가 나고 자란 내 고향에 대해서 뭔가 내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생각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이나 국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나라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판단 기준이 이제 바뀌었는데 뭐 지금은 뭐 하여튼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 좀 더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뭐 이거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정치가 최선의 정치거든요. 그래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애정을 갖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잘하는 일을 박수를 쳐주시고 혹시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질책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